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니는 막 대구시정에 막 전임해라.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 관리였기 때문에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있잖아.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은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각 당협위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선행으로 우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장님 관련해서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 걸릴까요? 글쎄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아니니까 제가 조사관도 아닌데. 집중호우 당시 쳤던 골프 그리고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자, 징계 여부 검토. 이건 뭐 징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건? 네, 아직은 모릅니다. 김기현 대표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전날 김 대표가 지시했던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윤리위가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윤리위는 내일 오후 4시 반 여기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홍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골프 논란과 관련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홍 시장의 이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할 때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도 두 번이나 출마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출마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실까? 자신의 커리어상으로는 부가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홍문종 위원장이 지인들과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홍준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이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사행 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철 최고위원. 조금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른바 수해 골프로 제명이 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절차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거든요. 네, 그런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거나 전망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윤리위에서 직권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윤리위가 조사를 하기 이전에 당무위에 감사가 있거나 또는 일정 부분 당원들이 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직권조사 들어갔다는 것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나 다른 윤리위원들이 보기에 이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거든요. 좀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다른 절차가 다 생략된 채 바로 윤리위로 넘어간 것이라서 윤리위원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거 이제 설명이 나온 것처럼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슷한 전례로 제명당했던 적이 있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오늘 보니까 이 최근의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또 발표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윤리위의 심사에서 반영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국가적 재난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우리 지역이나 내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 공직자라면 좀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재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이게 국민의힘 윤리규칙 보니까요. 딱 나와 있어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제한을 두는 것에 골프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될 때 골프를 쳤다.
설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좀 저는 오히려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보였던 어떤 태도가 상당히 국민 정서에 어긋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응들. 그럼요. 거기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데 거기서 아니 기자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내가 뭐 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반성을 하고 이런 진짜 재난으로 인해서 국민의 진짜 소중한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고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뭐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네. 오히려 그 이후에 해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 등이 아마 윤리위에서 아마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다행스럽다는 것은 오늘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그런데 이제 설주환 부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의 그 소통 채널이죠. 이제 청년의 꿈에 달린 이제 댓글들을 보면 아 이번 기회에 어쨌든 당에서 홍 시장을 좀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뭐 당원권 정지, 제명 논의까지 나온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서 오히려 이제 홍 시장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더불어 또 홍 시장도 이거에 관련해서 중징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반문을 하면서 네. 좀 자신의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변호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설 부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골프를 치고 어떤 이런 행위도 행위지만 이후에 어떤 홍 시장의 발언, 자기는 이제 뭐 국민정서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든지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정서법이 정치인이나 이런 지도자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법정에서 적용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엔 국민정서법은 지금 뭐 홍 시장께서는 이 국민정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하셨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의 국민정서법이라 함은 적어도 어떤 국가적 재난, 본인이 맡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직자로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국민정서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 비판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었죠.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시 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최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 부적절했다는 지적, 수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골프를 쳤다는 지적이 이제 부적절하다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이 계속해서 언급했던 당시 상황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뭐 이렇게 오늘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진작에 사과했으면 됐는데 왜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 스스로 이렇게 일을 키웠다 이런 지적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이 사실 자체도 자체지만 이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냥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대구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 상황도 좀 고려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일찍 나왔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운
반응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네.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 시장님이시지만 사실 전국구 정치인 아닙니까? 대선 주자이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장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책임감을 요하는 것, 이건 또 홍준표 시장님이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들 아쉽다. 대구 상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바로 인접한 경북에서 많은 피해가 났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것 아쉽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애정과 또 인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홍준표 시장도 잘 헤아려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뭐 서면이나 페이스북으로만 가름한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신을 향한 어떤 여론의 비판이 단순히 뭐 홍준표 시장이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정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논의, 이와는 별개로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우리가 이제 앞서 서두에 영상 봤지만 김기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 영상 쭉 봤잖아요.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 상당히 좀 맞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사랑의 교회 이제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당을 비판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거에 관해서 바로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이러면서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의 면담에서도 또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좀 옹졸하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해가면서 이제 좀 두 분 사이에 있던 갈등 양상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재 사안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 관계, 이런 갈등 관계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지금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절차 개시 문제를 상정을 한 건 이런 앙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어떻게 보면 당이라는 것도 하나의 체계인데 네. 이런 시스템상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갈등이 개입한다. 이런 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뭐 아까 나왔지만 국민의힘 윤리 규칙에도 사실 보면 명확하게 규정들이 좀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윤리위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것도 차선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선은 홍준표 시장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지자체 당이지만 본인이 어떤 본인의 의견이나 어떤 정강 이런 거 정책 이런 건 표명할 수는 있어요. 사적인 의견이라도.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이고, 뭐 윤리 징계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내일 오후에 윤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했던 사과, 이 부분도 반영이 될지,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더불어서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 논란이 됐던 발언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변호사, 바로 이 발언이요? 인권위에서 다뤄진다면서요? 네, 이 관련해서 거의 뭐 이제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이 발언 자체가 거의 완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두 번 거의 뭐 막말 제조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거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된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재난 상황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좀 애도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도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발언. 이거 자체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품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자꾸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위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인권위에 진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재난 상황도 정쟁이 이용하는 이 사태,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라고 보이고 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저는 좀 품격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어쨌든 뭐 김의겸 의원이 바로 다음 날 뭐 사과도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란은 계속 되거든요. 네. 근데 당 차원에서 좀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당에서도 뭐 이런 참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수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런 부분 지휘하고 계시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습이 끝나는 대로 끝나면 아마 뭐 어떤 경고라든지 어떤 좀 당 차원에서의 주의 정도를 줘야 하는 뭔가는 액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너무 의욕이 앞서졌다.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의욕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좀 그런 겸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만약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저런 발언을 했으면 당장 윤리위 열렸을 겁니다. 뭐 이게 보십시오. 홍준표 시장도 홍준표 비슷한 시장 그런 뭐 상황이. 골프 친 거 가지고도 우리 윤리위 열리잖아요. 대선 주자고 대구시장이라고 해도 저희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윤리위 징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 나왔잖아요. 그 전에 사퇴하신 분도 있고. 네네.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어떻게 해야 열리는 걸까요? 장경태 의원이 가짜 뉴스 막 쏟아내고 뭐 캄보디아 조명부터 대통령 성적 학대 운운까지. 그리고 뭐 김의겸 의원 저런 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천안함 망언했는데 수석 대변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당직도 안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민주당 윤리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수위의 막말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형수 욕설 이상은 해야 윤리위가 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 윤리위가 안 열리고 당 차원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네. 막말이 계속 반복돼도 그냥 잠깐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김의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망언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 이재명 체제의 문제입니다. 자, 설주환 부위원장이 뭐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에서 모든 이제 수해 현장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나면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어떤 뭐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지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혁신안,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였죠. 민주당 의원이 25일 만에 이 혁신안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네.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네, 민주당 앞서 들으신 대로요. 이 정당한 영장일 경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이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이 보시기에 구차한 이야기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답변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당한 영장에 대해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거는 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하겠다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분명히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깔끔하게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조건을 달았을까요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만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지금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히 법리만을 다투는 사법적 수사인가?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물론 저는 뭐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로 좀 검찰이 또 명확한 물증이라든지 녹취록 외에 어떤 명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했다면 저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가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녹취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건 검찰이 좀 정치적 수사 아니냐, 정치적 영장 청구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도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을 좀 붙였습니다만은 저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더 두고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앞에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송기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음번에 아마 청구가 있었을 때는 이제까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당론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하지 않을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걸, 가결 당론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이제 설주환 부위원장은 방점을 앞에 말고 뒤에다 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이제 댓글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방점은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냥 특권 내려놔라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당한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직무집행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원 80조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제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이런 사유를 적용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직을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치 탄압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사유나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있는 정치 탄압이라는 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개인적이나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있어서 이 정당한이다. 정당한 영장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이것만이 정당한 영장인 거지 기타의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인철 최고위원, 어쨌든 뭐 앞에 조건이 붙긴 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에 이제 국민의힘 보면 의원들 의원총회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서약하고 하면서 서약서 이제 서명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혁신위가 서약서 제안했는데 이거 제출도 안 했고 그리고 결의문 채택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자니 욕먹고 마지못해 억지로 한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쿨하게 당론으로 그 서약서 서명하고 조건 같은 거 안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기도 많이 늦어졌지만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이 결의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 영장의 정당성을 법원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구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서 부결시켰던 노웅래 의원 영장이나 이재명 대표 영장, 또 이성만 윤관석 의원 영장은 정당하지 않아서 부결을 시킨 건가요? 그 영장 청구들은 정당했나요? 라는 국민의 물음 앞에서 민주당이 얼버무리는 것 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술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2차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정당성을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 20명 곧 소환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영장은 그럼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 영장 청구할 때마다 국민들이 민주당 쳐다보면서 이 영장은 정당합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치라는 건 예측 가능한 지표를 국민들한테 제시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결의를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논평처럼요. 민주당의 이번 결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더 이상 의석수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이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는 그 프레임 안에 숨는 짓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혁신위의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하고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뭐 이소영 의원은 뭐 이렇게 뭐 해명하는 과정이고 앞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비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야심차게 내놓은 1호 혁신안이잖아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이 내려놓기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는 뭐 김은경 혁신위가 앞으로 할 것은 정말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굉장히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지금 뭐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서 응원을 보내주실 만큼은 돼야 된다고 지금 당 내에서도 뭐 여러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된 목소리들은 좀 지켜보고 더 응원을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조금 더 일찍 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더 깔끔하게 오히려 됐으면 더 스타트가 순조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지금에서라도 어떠한 당내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일단은 총의를 모았다는 부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혁신위가 이게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었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김은경 위원장의 그런 발언의 속뜻은 그래도 이렇게 총의를 모아준 것만 해도 그래도 한 발짝 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마 이걸 문서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선언문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어떤 당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헌법상 권리라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포기를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선언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의원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걸 가부를 할 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누가 부를 했는지 누가 가를 했는지.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당 전체 의총에서 당 의원 전체가 어떤 총의를 모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은경 혁신위가 그래도 여기가 자초됐으면 정말 당내 분란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총의를 모았는데 뒷맛이 좀 개운하지 않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 다음 혁신 대상을 예고했습니다. 뭔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을 혹시 다루실 겁니까? 혁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안 다룰 수는 없을 부분인 것 같고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경고성 발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천을도 다룬다는 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일처를 안 합니다. 네. 그래요? 설전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 상황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다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공천룰을 만진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예상이 좀 뻔히 나오지 않을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근데 공천 룰은 지난 5월 달 정도에 공천 특위가 있었어요. 공천개혁 TF가 있어가지고 이계호 의원이 위원장을 통해서 특별 당규 형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미 그 공천 룰이. 그래서 민주당은 보통 선거 1년 전에 룰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혁신위가 지금 공천 룰을 손보게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인가는 유불리가 분명히 나눠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 친명, 친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진과 신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도 물론 공천 룰이 바뀐다면 당원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룰이라는 것은 당원들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떠한 세력을 쳐내겠다. 아니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되지 누군가를 쳐내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서는 그러면 오히려 더 민주당이 더 이게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냥 분열의 정당으로밖에 남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고를 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판단할 시간이 조만간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지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블련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재명 검찰이 자꾸 정치를 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00억 원 상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진술을 이렇게 뒤집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이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낼 것 같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이런 보도가 나온 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 여당에서는요. 이번 사건 더러운 뇌물을 받아 북한에 조공한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였다라며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던 이 대표의 과거 발언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척정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역시요. 최근 법정에서 이 북한에 송금을 한 건 대권 주자인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김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숨진 김 처장의 아들과 법정에서 직접 대면했습니다. 오늘 김문기 씨 이적 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실까요? 네, 고 김 처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는 걸 여러 차례 봤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 재판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두 사람 알던 사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입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네, 대장동의 백현동 개발 사업,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 이 관련 재판으로 거의 매주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서 한 차례 부결시켰습니다. 법치 예타를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앞서 노웅래 의원에 이어서 돈봉투 사건에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여기에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더해져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돌연 이 대표 혼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제3자 뇌물죄 적용해서 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영장 청구까지는 저도 뭐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번복이 돼서 네. 그러니까 진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재명 당시의 도지사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저는 뭐 이화영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외에 네. 어떠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직접적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거나 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보이고요.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에서 어떤 뇌물은 또 무엇이며 돈을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니까요. 뭐 성남 FC 때와 같이 뭐 정치적 이득을 어떤 뇌물로 볼 것인가 그렇게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았느냐 아니면 인지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에 따라서 저는 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나눠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신 조서가 증거로서 제출이 됐는데 네. 어제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증인 신문을 하겠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뭐 피고인 신문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어서 이제 소송 절차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을 아마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셨던 적이 있어서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김지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앞서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당한 영장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정당한 영장이라고 당연히 해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4,980억에 달하는 어떤 배임 혐의와 네. 133억에 달하는 뇌물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이것이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당연히 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앞서서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었죠. 변심의 이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네, 장혜찬 최고위원님, 이화영 전 부지사 도대체 왜 갑자기 돌연 진술을 바꿨을까요? 저는 검찰이 제시하는 물증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등이 네. 이제 더 이상 혐의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송금 과정에서 북한에서 받은 이른바 영수증은 진즉 확보가 돼 있었고요. 최근에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거든요. 네. 이 대북 송금을 확인해준 국정원 문건이 나왔고 그 문건을 써준 국정원 현직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인 물증 등이 하나하나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봤자 이화영 전 지사의 혐의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한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연 것보다 이번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시작한 게 훨씬 더 뼈아플 겁니다. 경기도의 실질적인 넘버2로서 네.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서 이 건설업자 등등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잡은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주한 부위원장님, 네. 이 김기현 대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마 사건 내용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사건에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네. 뭐 진실은 잘 모르겠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당시에 그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참 지난한 어떤 앞으로의 수사와 또 재판을 통해서 진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 에픽 함께 보시죠.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낭독을 했는데요. 이제 이 협조 요청서를 구글에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 지워주세요. 고혜련입니다.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나 음식을 너무 쉽게 접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마약이라는 말 대신 예쁘고 멋진 말을 사용해 주세요. 이 마약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앞에 마약 땡땡땡 하는 음식 이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마약 옥수수 등등 우리 주위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런데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이 앞에 마약이 붙은 음식 이름에 제동을 걸고 나서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어떻게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 전주 이제 풍남초등학교 학생 네. 이제 71명이 직접 이제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손편지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점들, 마약이라는 이제 단어가 어떤 상품이나 음식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 이제 우리 상인들, 그 당시 이제 전주 한옥마을 이제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이런 상인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고요. 그 내용은 이런 마약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쓰게 되면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상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미지수 기자. 그러면 이 편지 받은 상인들 어땠을까요? 이 학생들이 참 이렇게 화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화낸 상인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른다운 어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간판에서 마약이란 단어를 쓰는 몸소 변화를 보여준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한 장 한 장 읽어보니까 마음이 뭉클했다라며 아이들의 제안이 신박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도 변화가 없다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도 뭔가가 다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간판을 다 바꿨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상인은요, 직접 손편지로 답장을 써서 해당 초등학교에 간식을 싸들고 사자가 아이들을 만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혹시 그 간판 바꾼 간판 사진이 있을까요? 그 사진 있으면 조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김진일 변호사, 지금 음식 앞에 뭐 마약이란 표현 붙는 거 이게 비단 전주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들도 이런 움직임에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시의회 손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이제 관련 법안을 보면 그 마약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간 어떤 상품 또 상호명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장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개선 계획을 좀 세우도록 이런 의무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이런 마약이 들어간 상품이나 상호 같은 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간판을 교체할 때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난 3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실제로 제정을 해갔고요.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하고 취지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간판 모습인데 여기 이제 원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 받은 상인이 편지를 읽고 나서 아이고 정말 참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마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요. 원조라는 이렇게 글자를 써서 간판을 새로 달았다고 합니다. 장해천 최고위원, 지난해 보니까 당정도 이 부분 좀 개선하겠다 이래서 당정 협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앞서 우리 영상도 봤지만 이런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이제 집회도 하고요. 상당히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나서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게요. 저희 또 동작갑의 장진영 당협위원장 주축으로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서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국내 유수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으로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뭐 마약 베개, 뭐 그렇죠. 마약 뭐뭐 마약 땡땡 뭐 해가지고 이 마약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장진영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저희가 각 온라인 쇼핑몰 본사에 다 이메일을 보내고 의견서를 보내서 이제는 웬만한 대형 쇼핑몰에서는 마약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검색이 안 되게 만들어져서요. 온라인상에서는 효과를 좀 보고 있고 각 지자체나 이 지역에서도 뭐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마약 캠페인이나 마약 홍보는 안 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번 전주 초등학생들 사연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쭉 알려지니까요. 그 밑에 기사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너무 예쁘고요. 받아준 어른들도 너무 멋집니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사장님도 바로 반영하시고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큰 용기를 내준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진심으로 이렇게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붓던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서 곳곳에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이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 13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수해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훈훈한 모습들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민지숙 기자, 네. 산사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경북 예천이요. 여기에 영웅이 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요. 땡땡 모텔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니까 하루 만에 폭우로 집을 잃어버린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료로 지낼 곳을 제공한 한 숙박업소 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쓴이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예천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쓸려내려간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근처에 있던 한 모텔 사장님이 방을 무료로 나누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어머니 앞을 앞장서더니 식당에서 먼저 저녁 식사값도 선 결제해줬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 잠깐 봤는데 이 사장님 선행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모텔 업주는요. 이 수해가 발생한 뒤에 A씨 어머니 외에도 또 다른 노부부에게 본인의 숙박업소 방을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야. 해당 업주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라며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A씨의 글이 알려진 뒤에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모텔 업주의 지인이 대신 이 방을 무료로 내줄 당시에 자신도 옆에 있었다라며 이 수해로 집을 잃은 분이 방값을 물어보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래서 해당 숙박업소 주인이 무료로 방을 내주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진주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해 준 건 정말 한 예에 불과해요. 이 외에도 온정이 이어지는 손길들 엄청 많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예천군의 한 카페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카페 사장님이 이제 군인 소방경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수해 지역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커피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셔서 쉬실 때 오셔서 얼마든지 드시고 가시라 하셔서 훈훈한 이런 미담을 전해주고 있고요. 네. 또 같은 예천군인데 한 일식집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해 복구에 이제 여념이 없는 이런 군인 소방경찰 공무원분들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이제 초밥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또 얼마든지 이제 수해 복구 하시다가 시장하시고 할 때 들어오셔서 식사하시라 하시면서 이런 훈훈한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수로 많은 사망자 났던 오송 지하차도 여기서도 긴박한 순간에도 시민 정신이 빛난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이 위기를 탈출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남색 셔츠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본인도 이제 사실 이 수해 현장에서 가까스로 사실 탈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 운전기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물살에 휩쓸리기 전에 이렇게 난간에 기대시게 된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한 이제 여성분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를 발견하시고 본인도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본인도 좀 전에 이제 구조가 된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어렵게 이제 손을 뻗어서 이 허우적대는 여성 생존자를 같이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좀 난간에서 가까스로 버티다가 어렵게 이제 빠져나왔다고 하고 심지어 그때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냐면 이 손에 이 긁힌 상처들이 날 정도로 긴박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 시민 영웅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